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7월 14일 미국 마감으로 찾아온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네, 아주 시장이 깜짝 놀랐죠. 게다가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기술주들 그리고 AI 중심주들의 하락이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장은 건전한 수준의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가장 모양이 나쁜 건 시간이 갈수록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주요 지수 그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빠졌어요. 종가의 회복을 못하고 끝났습니다. 자, 요거는 좋지 않은 모양새죠. 잘못하면 내일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더 빠질 수 있다. 근데 게다가 거기에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전 종목이 하락을 했다. 전 종목이 하락을 했다. 요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자, 오늘장 한마디. 우리는 지금 부채 의존형 구조에서 살고 있다. 이제 오늘 시장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채 의존형 구조에 살고 있다. 예. 자, 오늘의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봐야 할 거는 패드워치입니다. 네. 오랜만에 끄집어왔어요. 패드워치는 뭐다? 채권쟁이들의 심리도이다라는 겁니다. 채권쟁이들의 심리도가 패드워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 다음 달 12월 달 매주 남은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라고? 저게 뭐예요? 왼쪽이 금리 인하고요. 오른쪽이 동결이에요. 금리가. 근데 어떻습니까? 반반이네. 반반. 짬짜면도 아니고 반반이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지난달에 금리 내리고 나서 지난달 후반 정도 즈음에는요. 압도적으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왼쪽 폴대가 왕창 다 서 있었죠. 금리 인하 확실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요게 오늘 시장이 빠진 핵심적 요인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위험자산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식이 떨어졌고, 주식 중에서도 그 테크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나. 핀비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테크 주식들의 하락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주 엄청 빠졌고, 테슬라 같은 거 봐. 6.6% 빠졌고, 자, 오라클은 안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4% 빠졌고, 팔란티어 6%,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종목이 3.6% 빠졌어요. 지금 이게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하루에 3%씩 움직인다고? 진짜 웃기는 건데. 하여튼 브로드컴, AMD, 심지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그 다음에 요즘 파죽지세로 올랐던 인텔까지. 근데 오른 주식 보세요. 버크셔예요.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버크셔. 그 다음에 제약주. 자, 메타는 그러면 왜 안 떨어졌냐? 많이 떨어져서 그동안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약주들은 전형적인 약간 내수주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중요한 뉴스인데 이 관련된 헤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제약 관련 산업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또 일부 순환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순환매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기술주들이 빠졌냐는 거죠. 빠졌냐? 자, 여기서 잠시 저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한번 찍고 오죠. 자, 위험자산 떨어지는 건 오케이인데 그럼 금값은 왜 떨어지냐고. 그치? 이상하잖아요? 금값은 안전자산 아닌가? 최고의 안전자산. 통화량도 늘어나서 통화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이 휘청하면 금값은 올라야죠. 근데 떨어졌어요. 자, 이게 모두 게다가 비트코인 진짜 오랜만에 본다. 비트코인 얼마? 10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깨졌어요. 자, 그러면 앞서 모두의 패드워치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뚝 떨어졌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었으며, 그리고 내년도에까지 금리 인하가 꽤 많이 될 것이다. 네, 한번 지금 보시면 내년도 쪽의 전망인데요.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일단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꺼진 거죠. 내년도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 높은 것까지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재앙이 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금 부채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드디어 연준이 더 이상 그 총자산 감소를 안 시키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야 이거 이번 주에 정리된 그 총자산이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올랐습니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야 참 이거 신기하고 이거 어쩌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잠시 볼까요? 연결 한번 해주시죠. 네, 최근 1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에 살짝 올라가죠. 살짝 올라갑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주네. 확실하게 줄려. 이거 그 큰 틀에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여요. 자 쏘리 5년으로 한번 볼게요. 자 5년으로 보면 가파르게 내렸는데 최근에 한번 볼게요. 최근에 통화량을 더 이상 안 줄입니다. 통화량을 안 줄여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과거 8천억 불밖에 안 되던 총 자산 사이즈가 지금 6조대 중반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더 길게 한번 볼까요? 계속 말씀드리죠. 리먼 사태, 미국의 금융 위기 때 왕창 한번 늘렸다가 더 안 돼서 더 올렸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미친 짓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일단 엄발에 오줌 누기를 하는데 오줌을 계속 넣어. 그래갖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엄발에 계속 옆에 가면서 오줌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야. 따뜻한 물로 계속 뿌려줘야 돼. 엄발인데. 안 그래서 따뜻한 물이 사라지자마자 더 빨리 발이 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옆에서 뜨거운 물을 살짝 치우신 분들이 여럿 나타났습니다. 여럿 나타났어.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이제 인사들의 발언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 이분은 중립이신데요. 경제 관련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감소했다. 현재 상황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해서 경제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나쁘게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락의 핵심은 우리는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부채의 바다에 떠 있는 상황이다. 떠 있다. 네. 우리는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네. 우리는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부채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최고의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리스크가 AI 아니야. 트럼프 지지율이죠. 트럼프 지지율을 보고 갈게요. 이게 지금 최고의 리스크예요. 미국 시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든 시장의 믿음은 뭐냐? 트럼프가 내년도에 금리를 많이 내려줄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시장의 컨센이에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합쳐서 한 4번 정도는 반드시 금리가 내려갈 거다. 지난번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요번에 12월 달에 또 하고 내년에 최소 2번 또는 그 이상 반드시 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누구의 입으로 계속 확인하죠? 스티븐 마이런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 연전 의사로 그 사람을 꼽았잖아요. 꼽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다들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트럼프의 지지율을 볼까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지면 지금 빨간색이 요즘이에요. 갑자기 뚝 떨어졌어. 이번에 셧다운 하면서부터. 셧다운 이제 오늘로 완전히 끝났는데 저거 반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저거 반등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의 이빨이 약하구나. 트럼프의 이빨이 약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시장이. 자, 그래서 오늘 뜨거운 물을 치워주신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장에 찬물이 들어왔는데 왜 찬물 부은 걸 가지고 충격을 받냐고. 무슨 한겨울에 지금 냉수 마찰하냐고. 그것도 야외에서 마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한겨울에 야외에서 냉수 마찰한 느낌이야 지금. 근데 그 정도 아니거든.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통화량이 작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부채에 너무 의존되어 있는 상황 속에 이게 젖어 있어. 이게 큰 문제야.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가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몇 번이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정도 수준의 걸로 휘청거렸다. 근데 오늘 뜨거운 물을 치워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미국 연준의 인사들인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부터 갈게요. 경제 관련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감소. 현재 상황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여전히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
관세 영향을 제외한 물가는 둔화 중이나 완강하게 저한 중이다. 네. 그러니까 물가 인하를 위해서 조금 더 좀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용 시장 어느 정도 둔화됐다. 네. 어느 정도 둔화예요? quite a bit.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청 둔화됐다 이러면 그 금리 내려야 돼요, 연준이. 근데 어느 정도 이 고용에 대한 커멘트와 생각이 어떤 건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의 양대 책무, 최근에 오신 분을 위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할게요. 연준의 양대 책무는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하나는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이에요.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최대의 과제인데 고용이 빠지면 연준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는 거죠. 그다음 물가가 너무 높으면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두 놈이 붙어 있는데 물가 올라오는 힘이 세냐 고용 떨어지는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내릴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요 시츄에이션은 이해하셔야 돼요. 요 시츄에이션. 물가 압력이 높으면은 금리를 못 내리죠. 근데 고용이 세게 떨어지면 물가 압력 올라가는 것보다 세게 떨어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다시. 그래서 12월 인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분 중립적인 분입니다. 메리드 앨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추가 정보로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특이한 말씀하셨어요. AI로 인해 직업을 잃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음. 샌프란시스코 총재입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중반부터 물가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리스크의 균형이 위태로워짐.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균형 잡힌 상태고 지금은 고용 리스크가 소폭 높다고 판단됩니다. 서비스 물가는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 되게 중립적인 거야. 물가가 아직 내려가진 않았는데 고용이 조금 나빠지기는 시작했어.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분은 약간 매파적이죠. 아까 그분도 그렇지만 이분도 투표권은 없습니다. 물가는 3%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높다. 고용은 일부 섹터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경제에는 여러 시그널들이 혼재해 있다. 12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없다. 기업들은 26년 상황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시장의 진짜 위험은 숨겨져 있다. 회복력 있는 경제는 10월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고 본인 역시 인하에 반대했다. 자, 이 얘기인즉슨 이분은 12월에도 투표는 안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베스햄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이분은 매파입니다. 물가가 지나치게 높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긴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고용시장은 일부 우려 요인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균형 잡혀 있는 상태다. 이분은 절대 금리 인하를 안 할 뿐이네요. 그렇죠? 경제는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물가 상승 압력에 노출될 것이다. 통화정책은 거의 중립 수준이다. 최근 중립금리는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분은 금리를 올려야 돼. 이 정도면. 지금 중립이야, 중립. 중립금리라는 걸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중립금리는 뭐예요? 그냥 가장 적절한 온도라는 거야.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온도의 금리가 중립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금리보다 금리를 올리면 긴축적 제약적 쪼우는 거지. 금융조음이 되면서 시중에 돈을 빨아당겨야 된다는 얘기야.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러면 이제 시중에 돈이 말라가는 거고, 그러면 경제활동에서 뻐걱거린다는 얘기, 이런 얘기인 거고. 왜냐하면 과열됐으니까 뻐걱거리게 해야 되는 거,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고. 중립금리보다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 경제가 나쁘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막 풀어제끼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판단하는 중간 핵심이 중립금리예요. 근데 이분은 중립금리에 다 왔다 그래서 3.75에 4.0에 지금 미국 금리가 중립금리 근처에 있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티븐 마이런 중립금리 뭐라고 했어요? 2%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단 말이야. 이 격차가 지금 엄청납니다. 연준 내부에서. 그다음에 기준금리 유지를 통해 현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통화정책이 해야 할 일은 뚜렷하지 않다.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는 2, 3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데 어떻게 금리를 내리냐고. 이분 시각에서는 단기 자금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상설 레포 창구를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준비금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네.
기술적으로 대차절표를 조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분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약간 매파적이고요. 데이터 센터 분야를 제외하면 기업 투자는 부진한 상태이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터득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식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는 눈을 가린 채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정부 셧다운 때문에. 자, 불확실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AI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해서는 나는 의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경제는 상당한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고 고용 시장은 추가적으로 소폭 둔화되겠지만 완전 고용 부근에 머물러 있을 거다. 실업률은 4.5%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4.5%까지도 여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세 충격은 2026년 하반기쯤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도 통화 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비슷한 시기에 둔화될 것으로 둔화 재개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에 가까워져 있고 통화정책은 소폭 긴축적이다라고 얘기했고 여전히 지금은 물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고용시장 대응 필요성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야, 이 말은 뭐야? 지금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했는데 앞으로는 모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오라클. 자, 오라클이 지금 AI의 레버리지의 어떤 본진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의 수익보다 더 많은 채권 발행을 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10년 동안 쌓아놓은 건 어마무시하게 많지만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단기적 상황인데, 자, 이게 1년으로 지난번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진짜 350달러 때까지 올랐다가 지금 217달러예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면 AI를 긍정하시는 분들은 한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면.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핵심은 우리는 그 통화량의 증가, 즉 금리 인하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고 있다가 뭐야? 금리 인하 추가로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돈이 더 많이 안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시장이.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지? 라고 또 생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레버리지를 땡겨 쓴 애들이 먼저 지금 상당히 많이 조종을 받았고 그 여파로 AI가 지금 레버리지 상황으로 막 이제 진입을 한 거잖아,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들이 확 일어나면서 게다가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 한꺼번에 물량이 터진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레버리지 천국입니다, 지금. 즉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장기, 중기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한번 충격을 맞으면 고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진콜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오늘 쾌재를 부를 사람은 어제 퇴직을 발표하셨죠. 그걸 퇴직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지? 은퇴를 발표하고 패밀리 오피스만 하겠다. 내 돈 내산만 하겠다고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죠. 마이클 버리가 만약 그 포지션을 들고 있다면 오늘 쾌재를 부를 텐데, 마이클 버리의 포지션이 뭐예요? 자기가 이제 발표했지만 옵션이잖아. 본인도 레버리지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너무 일상적이에요. 너무 일상적이고, 2배 ETF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2배 ETF는 뭐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옵션. 지금 각종 옵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종목별 옵션들이 어마무시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옵션 자기가 이제 글로 트위터인가에서 썼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자기가 지금 포지션은 정확하게 나는 900만 달러야. 니들이 생각하는 몇억 달러 아니고 900만 달러고 거기로 내년도 1월 만기분에 대한 숏 옵션을 잡은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자기 포지션을 깠어요. 그러면서 은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마이클 버리가 맞았다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렇게 숏을 하는 애들도 옵션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조금 한 발 더 들어간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하루에 뭐 3%, 4%, 5%씩 움직이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올라가는 게 5%씩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3%씩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내려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얘들이 진짜 레버리지 천국이야. 옵션 막 이런 거 쏟아 부니까 그냥 한번 움직였다 하면은 그냥 뭐 팍팍 움직이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레버리지 많이 쓰느냐? 그거가 너무 오랫동안 쓰니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레버리지의 변동성에 어떻게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감각이 둔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도를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한번 벌고 나서 돈의 규모가 커지니까 좀 깨먹어도 이 정도 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이 말인즉슨 당분간 앞으로도 미국은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단 당분간은 하락시의 변동성이 더 크다. 하락시의 변동성이 훨씬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프랙탈의 한 부분을 여러분은 오늘 보신 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갑자기 떨어진다?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의 시작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하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파국이 시작될 때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파국이 시작될 때 한 단면을 잘라서 본 거다. 그래서 예방주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현재 이 레버리지를 과연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AI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다 갚을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근데 어느 수준이 되면 현금 창출 능력보다 대출의 양이 많아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그럼 그때는 이런 하락이 나타나는데 마진콜의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이게 하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을 부르는 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미국 시장이 향후의 파국의 한 단면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날이다. 나중에 진짜 버블이 나와서 파괴가 될 때 이런 식으로 파괴가 될 거고 멈추지 않는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다. 프랙탈의 일부가 나타났을 뿐인데 또 다른 프랙탈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 가면 프랙탈의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될 거고 그때가 언젠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그때 어떤 이런 느낌을 딱 받으면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은 게 두 가지 요소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저래도 금리 내릴 거다. 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거 나 욕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까지 그 AI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금리 동향 보겠어요. 금리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 당연히 올랐죠. 그리고 금리 관련된 뉴스 중에 하나는 오늘 미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있었는데요. 채권 입찰 수익률이 30년물 250억 달러가 4.694%로 결정됐습니다. 지난번 4.73%에 비해서는 4bp 낮아졌는데요. 대신 응찰률은 2.29배로 지난달 2.38배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자, 8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응찰률이긴 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파국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네, 채권 시장에서. 즉 채권이 너무 많아요. 국채도 많고 이제는 AI 하겠다고 회사채도 많죠. 채권이 흘러서 차고 넘쳐서 도저히 야 감당 못해 너무 많아 이러면 채권값이 떨어지죠.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파국은 의외로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세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파국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하나의 데이터 값으로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렵나? 새로 오신 초보자분 이거 6개월 1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